강민첨 이야기를 해드리죠. 고려 거란 전쟁에서 아마 몰랐던 사실, 몰랐던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셨을 텐데요. 뭐 강감찬은 전부터 알고 있었을 거고, 김은부, 지채문, 하공진, 양규 뭐 이런 사람들이 쭉 나오죠. 강민첨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강민첨은 강감찬과 함께 거란의 3차 침략 때 그때 활약을 했던 사람인데요. 강감찬이 상원수, 강민첨이 부원수 뭐 이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꼭 형제같이 느껴지는데 사실 그거는 아니고 강감찬은 금천강씨, 금천 여기 지금 서울의 금천구가 되겠습니다. 그럼 서울 사람이네요. 강민첨은 진주강씨. 그래서 본관이 다르기 때문에 뭐 전혀 그 혈연적인 그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강민첨은 고려사에 열전이 있습니다. 고려사에 입전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진주 진강 사람이다. 대체로 진주 어디 사람 그러면 진주의 속현인 어떤 현 사람 이렇게 읽는데 그러면 진주 진강현 사람 이렇게 읽는데 이 강민첨만은 달라요. 진강이라고 하는 것이 진주의 벼로입니다. 그러니까 진주를 달리 그냥 진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러는 사례는 참 없죠. 그냥 진주인 이렇게 하면 될 것을 굳이 진주, 진강인 왜 이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고려사 편찬하는 사람이 진강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잘 몰라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주는 신라 경덕왕 때 강주라는 이름으로 고쳐져요. 강주. 그리고 뒤에 청주로 고쳐졌다가 고려 초에 다시 강주가 됐다가 성종 14년에 진주란 이름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원래 있었던 강주의 강자를 그대로 살려서 진강 이런 별호를 부르게 된 겁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의 진주를 찾아가 보면 토성으로 정씨, 하씨, 강씨, 소씨 이렇게 네 성씨가 나옵니다. 진주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가 4개가 있었다는 이야기고 세종실록 지리지에는요. 토성 말고 또 인물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지방을 고향으로 하는 사람 가운데 여기를 본관으로 하는 사람 가운데 인물 났다 할 때 그 인물인데 그 유명한 사람이 딱 2명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강민첨이고 또 한 사람이 하륜이에요. 진주하씨 하륜. 그래서 강민첨은 진주를 빛낸 인물 뭐 이렇게 인식이 됐던 거죠. 자, 조상들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증조, 조, 부, 외조, 사조라고 말씀드렸는데 다 밝혀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강민첨의 경우에는 고려사 말고 또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열공 강선생 실기라고 해서 은열공은 강민첨의 시호예요. 그러니까 충무공 이순신 하듯이 은열공 강민첨 뭐 이렇게 이어 부를 수가 있는데 강민첨에 대한 기록을 다 모아서 만든 글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언제 모은 거냐면 조선시대에 모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려사에서 확인되지 않는 많은 사실이 이 실기라고 하는 기록에 남아 있는데 이럴 경우는 이 후대의 기록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가 먼저 문제가 됩니다. 대체로 그 집안의 기록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대체로 역사 연구를 할 때는 이 집안에서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자료는 믿지 않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역사 연구를 할 때 족보를 믿지 않는 게 바로 그래서인데요. 후손들이 조상을 미화할 목적으로 아무래도 그러겠죠. 없던 사실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있던 사실을 좀 더 크게 과장하거나 할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족보 자료는 믿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물론 안동건 씨 성화보나 문화유 씨 가정부처럼 믿을만하다라고 그 검증이 된 족보는 믿지만 대부분의 족보 자료는 사용하지를 않아요. 이런 경우에도 집안에서 가장 집에서 이제 그 보관하고 있는 이런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선대에 대한 기록은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런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강민첨에 대해서 어떤 다른 기록들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에 수백 년 전에 자기 조상에 대해서 기록을 이제 수집할 때 지금 없는 자료가 그때는 과연 있었을까 하는 이런 생각 때문이죠. 자, 그래도 일단 소개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강민첨의 증조는 종일이라고 하는 분이고, 할아버지는 극술이라고 하는 분이고, 아버지는 보능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 아버지 보능의 관직은 원윤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윤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 초에 사용되던 관계예요. 이 관계는 관직하고 좀 다른 거죠. 지금 우리 공무원들 1급부터 9급까지 이야기를 할 때 5급은 사무관이라고 하잖아요. 요게 고려시대로 가면은 관계가 되는 겁니다. 뭐 서기관, 이사관, 요걸 관계라고 하는 건데, 이 등급을 갖게 되면 그 등급에 맞는 보직을 받게 되잖아요. 이 보직이 관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와 관직은 늘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건데, 물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관계는 그런 거고, 문신이 받는 관계는 문산계라고 하고, 그래서 무슨 대부 뭐 이런 게 문산계고, 무신이 받는 관계는 무산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문산계, 무산계를 만드는 것은 중국 당나라 제도를 받아들인 다음에나 가능한 일이고, 고려 광종 때부터 성종 때까지 중국의 당나라 제도를 받아들여서 문산계, 무산계를 정비를 하는데, 그 이전, 광종 이전까지는 태봉에서 사용하던 제도를 그냥 썼어요. 태봉의 제도 가운데 원윤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이것은 16등급 가운데 제10등급에 해당하는 관계입니다. 이건 주로 태조가 누구에게 줬냐면 자기 직속부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고려 초니까, 아직 고려의 정치제도가 정비되기 전이니까 왕건, 태조 왕건이 관직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대개 자기의 부하들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강민첨의 아버지 보능이 원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강민첨의 아버지는 태조의 부하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 자료, 은혈공 강선생 실기라고 하는 자료를 믿을 수 있을 때 가능한 해석입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고려사나 고려사 자료 같은 공식 자료에는 없기 때문에 사조는 모른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고려사 강민첨 열전에는 그 다음에 목종 때 과거에 급제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과거는 고려 광종 때 시작이 돼서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데요. 목종 때에는 과거가 무려 8번 시행이 됐습니다. 이 8번 가운데 언제 급제했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고 그냥 목종 때 과거에 급제했다, 이래서 이 8번 중에 어느 한 번이겠죠. 목종이 왕위에 있은 지가 한 10년 조금 넘는데 과거가 8번 시행이 됐어요. 그러면은 1년 또는 2년마다 한 번씩 시행이 되잖아요. 고려 후기로 가면은 3년 또는 4년마다 한 번 시행되는 것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고려 과거가 처음 시행되고 자리를 잡기 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수시로 1년 또는 2년마다 한 번씩 과거가 시행이 되고, 뽑는 인원도 들쭉날쭉합니다. 과거제가 정착이 된 다음에는 33명을 뽑아요. 33명을 뽑는 게 아주 정해지는데, 이때는 5명을 뽑기도 하고 50명을 한꺼번에 뽑기도 하고 15명, 9명, 15명, 17명, 6명, 9명 이렇게 뽑아서 목종 때에만 모두 126명의 과거급제자가 나옵니다. 좀 서두른 거예요. 과거를 자주 시행해서 과거에 급제한 문신 관료들을 계속 늘리려고 하는 국가정책이 있었고, 그래서 과거를 자주 시행했는데 사람을 많이 못 뽑았다는 이야기는요, 응시자가 너무 적어서 경쟁률이 너무 낮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시험을 봤는데 뽑을 만한 인재가 없었거나, 이런 사정을 반영한 거겠죠. 자, 고려사 강민첨 열전에는 목종 때 과거에 급제했다라고만 돼 있는데, 아까 은혈공 강선생 실기에는 목종 8년에 급제했다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뭐죠? 이 은혈공 강선생 실기에서 목종 8년에 급제했다고 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를 찾아내기 전에는 이 기록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하는 거죠. 자, 이런 자료를 2차 자료 또는 3차 자료라고 합니다. 어떤 자료인가를 보고 기록한 건데 무엇을 보고 기록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 자료는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과거 급제한 다음 기록은 좀 더 뒤에 나옵니다. 현종 때 동여진과 싸웠다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자, 고려사의 강민첩 열전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현종 때 동여진이 청하현, 영일현, 장기현. 청하현은 경상북도 흥해군이고요. 영일현과 장기현은 포항이에요. 영일만 친구 바로 이제 거기죠. 거기에 동여진이 침략을 해왔는데 강민첨이 여기 출전을 합니다. 뭘로 출전을 하냐면 도부서의 관원이 되었다. 도부서는 해군 부대예요. 고려에 해군 부대가 있었습니다. 세 지역에 있었는데 동계 도부서, 북계 도부서, 동남해 도부서 세 개가 있어요. 이 가운데 동계 도부서라고 하는 거는 저쪽 함경도 쪽 해안 그쪽을 지키는 부대고요. 북계 도부서는 서해안 그러니까 평안도 쪽 해안을 지키는 부대고요. 동남해 도부서는 경상도 남쪽 동해바다 여기를 지키는 해군 부대예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강민첨이 파견되어서 그곳 주군의 군사들을 동료해서 여진을 격퇴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여진 이야기는 뒤에 따로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동여진이라고 한 것은 주로 지금 함경도 지역에 살던 그러니까 고려에서 볼 때 동북 쪽에 살던 여진을 가리킵니다. 이쪽 압록강 쪽에 살던 여진은 서여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여진, 동여진이 좀 다른데 이때 고려를 침략해온 것은 동여진이고 이 사람들이 고려를 침략해오는 방법은 배를 타고 오는 겁니다. 아니 여진 쪽이 배를 탔다고요? 왜 그 사람들은 왜 배를 못 타겠어요? 얼마 뒤에는 배 타고 대한해협 지나서 큐슈까지 침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사에서는 이거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때 일본을 침략한 이 여진족을 일본 내에서 도이라고 씁니다. 도이. 그래서 이게 어떤 분은 우리 되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떼놈. 이 되놈의 어원이 요 도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글쎄요. 저는 아직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자, 어쨌거나 과거에 급제한 강민첨이 문신관직을 따라 올라갔을 텐데 이때는 군사지휘관이 되어서 경상도 해안에 가서 전투를 벌인 거예요. 문신이 전투를 지휘한다? 이거는 강감찬도 그렇잖아요. 바로 이게 현종 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만 어쨌거나 강민첨이 과거에 급제한 지 10년 정도 됐으니까 그렇게 높은 관직에 있지 않았겠죠. 그때 문신 관직만 따라간 것이 아니라 군사 지휘관이 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 기억해 놓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16년에 현종 7년에 내사사인에 임명되었다. 내사사인은 중서문화성이 생기기 전의 이름이 내사문화성이거든요. 이 내사문화성의 간관직이에요. 이거는 정말로 과거에 급제한 문신이 올라가고 싶어하는 관직이죠. 제대로 된 문신 관직을 이렇게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다음에 다시 또 군대를 지휘하는 관직에 올라요. 이게 이제 거란의 2차 침략 때의 얘기입니다. 2차 침략 때 거란 황제가 서경 쪽으로 이동해서 서경을 공격해요. 그때 탁사정이 나오죠. 탁사정이 겁을 먹고 도망가고 탁사정과 함께 거란을 공격하기로 했던 대도수는 항복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휘관 둘이 도망가고 항복하고 그러니까 여러 장수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성한 사람들은 떨면서 두려워했다. 그때 통군록사, 조원, 애수진장 강민첨, 낭장,
홍협, 방유 등이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신사에 가서 빌고 점을 치니까 기란징조를 얻었다. 이거 앞에서 여러 번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들 무리가 조원을 병마사로 추대하고 흩어진 군사들을 수습해서 성문을 닫고 굳게 지켰다. 그래서 서경성에 함락되질 않았는데 이때 그 지휘관 중에 한 사람이 강민첨이었고 강민첨의 관직은 애수진장이라는 겁니다. 애수진장 뭐냐면 애수진이라고 하는 진의 최고 책임자 이 말인데 애수진은 어디냐면은요 저쪽 강원도 북쪽 함경도 남쪽 그 사이에 있는 지금 지명으로 하면은 북한의 강원도 문천시 요거 그때는 문주라고 하던 곳이거든요. 이 문주에 있었던 방어진이에요. 그러니까 고려 초부터 남쪽에는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했지만 북쪽은 여기는 군사적인 그 요충지이기 때문에 진이라는 걸 설치하고 거기에 진장을 파견해서 방어 겸 통치를 하게 했는데 강민첨이 그 애수진의 진장으로 파견이 됐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1010년 12월 이게 이제 서경성에서 전투가 벌어질 그 당시에는 서경, 평양에 와 있었다는 이야기니까 아마 이런 걸 거예요. 거란군이 서쪽으로 내려오니까 북쪽, 이 동북 쪽에 가 있던 고려 군대를 이쪽으로 불러서 방어를 해라 했겠죠. 그래서 누가 오는 거죠? 맞아요. 지체문이 그때 화주 거기 있다가 서경으로 와서 서경성을 접수하는 데 참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탁사정도 동북계 도순검사로 있다가 동북 쪽에서 서경으로 오게 되는데 지체문이 올 때 같이 왔든가 탁사정이 올 때 같이 왔든가 그쪽 애수진의 진장으로 있던 강민첨이 군대를 이끌고 서경으로 옮겼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백관지, 고려사의 모든 관직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는 곳이 백관지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진에는 장 한 사람이 파견되고 7품 이상 관직이다. 애수진의 장 7품 이상 관직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고려사의 고려의 군사 관련 기록을 다 모아놓은 것이 고려사 병지라고 하는 건데 이 병지를 보면 진에는 정칠품 별장 한 사람, 정구품 교위 두 사람, 그 다음에 대정 6사람 이 파견이 되고 좌군이 3대, 우군이 2대, 영세가 1대 해가지고 모두 6개의 대가 주둔을 하게 됩니다. 요 대가 고려군의 기본 단위예요. 모든 군대는 이 대를 단위로 해서 구성이 되는데 한 대가 25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수진에는 6개의 대가 있었으니까 애수진장이 거느리는 군인의 수는 모두 150명이 되는 거죠. 자, 애수진에 7품 이상 관직으로 애수진장이 파견되어 있었고 그게 강민첨이에요. 이 애수진장은 150명의 군대를 거느렸고 이 150명을 이끌고 애수진을 떠나서 서경으로 와 있다가 끝까지 서경을 지켰다. 자, 이렇게 앞뒤가 설명이 되는 거죠. 거란의 2차 침략, 그러니까 고려의 2차 전쟁 때 이런 공을 세웠지만 그 공으로 어떤 포상을 받았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포상 기록뿐 아니라 1011년부터 1018년까지 7년 동안은 강민첨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1018년 12월 달에 거란의 3차 침략이 시작되죠. 자, 소배압이 이끄는 거란군이 고려를 침략해 들어왔을 때 그때 대장군으로서 강감찬을 보좌하여 거란의 소배압 군대를 흥화진에서 크게 격퇴했다라고 했을 때 그때 강감찬을 보좌하는 부원수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소배압이 선봉대가 흥화진에서 격파된 다음에도 그대로 싸우지 않고 남하를 하게 되는데 개경을 향해서 바로 내려간 거죠. 이 군대를
후미에서 추격을 해서 격파를 하게 되는데 그때 강민첨이 자주 지금 평안남도 자산군과 순천시가 되는데 여기 쫓아가서 자주의 내구산에서 거란군을 크게 무찔렀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강감찬과 함께 안주에 주둔하고 있다가 흥화진까지 아마 같이 갔을 거예요. 거기서 흥화진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거란군이 그대로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뒤쫓아가서 자주에서 거란군과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한 번 기록이 나오는 것이 1019년 1월 달에 거란군이 개경 근처까지 갔다가 이기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후퇴하면서 귀주를 거치게 되는데 이 귀주에서는 강감찬이 직접 싸워서 거란군을 거의 전멸시키는 귀주 대첩을 거두었고 거기에서 패배한 거란군이 그대로 압록강 쪽으로 가는데 이때 강민첨이 귀주 북쪽에 발령의 들까지 쫓아가서 여기서 또 한 번 크게 이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거란이 북쪽으로 달아나면서 버리고 간 무기와 갑옷이 길을 막을 정도였고 생포하거나 죽인 거란군이 만급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강민첨 사후에 그 공을 포상해서 공신각에 초상을 걸어 놓도록 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벽상공신이라고 하는데 강민첨이 사후에 벽상공신이 되었다는 거고 벽상공신이 될 때 그 근거가 된 가장 큰 공로는 귀주대첩 이후에 북쪽에 발령까지 쫓아가서 거란군을 크게 무찌른 것, 이것이 가장 큰 공으로 기억이 됐던 거죠. 자, 이렇게 쭉 강민첨의 그 활약을 기록을 해 놓는데요. 사실은 그 활약상에 비해서 기록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강민첨의 열전에는 특별히 이런 말이 하나가 더 나와요. 자, 강민첨은 서생으로 몸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서생, 글 공부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문과에 급제해서 몸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관리가 되었다 이런 뜻인데 서생으로 관리가 되었다. 문과에 급제한 문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활쏘기와 말타기, 어는 그가 잘하는 것이 아니었다. 당연히 그렇죠. 이 과거 공부하면서 언제 활쏘기하고 말타기를 해봤겠어요. 이런 거 잘 못했는데 그럼에도 의지와 기계가 굳고 과단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겁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전쟁터에 가서 겁을 내지 않고 과단성이 있었다. 이건 뭐냐면 판단력이 좋았다는 이야기죠. 군대에서의 판단은 빨리 정확하고 단호해야 되거든요. 이 군대의 지휘관은 절대로 머뭇거리면 안 돼요. 대체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오래 숙고하고 뭐 잘못된 결정이면은 고칠 수도 있고 하지만은 전쟁터에서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강민첨한테 그런 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전투에서 공을 세워서 마침내 현달하게 되었다. 이 현달이라는 건 뭐냐면 지위가 올라가고 이름이 높아져서 세상에 알려지는 걸 현달이라고 해요. 뭐 요즘 말로 하면 출세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출세보다는 현달이 좀 더 고급스러운 표현 같지 않아요? 현달하게 되었다. 그래서 문신인데 군대 지휘관으로 이름을 날려서 높은 관직에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 많지 않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강감찬 장군도 무려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한 사람입니다. 뒤에 나오는 윤관에 구성할 때 그 윤관도 과거 급제자. 묘청을 진압한 김부식도 과거 급제자. 고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조선 세종 때 육진 개척한 김종서도 과거 급제자죠. 문신이에요. 어떻게 문신들이 군대를 지휘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봅니다. 뭐냐면 병법의 문제인데요. 뭐 말 타고 활 쏘고 이런 거는 못하지만 문신들은 병법을 공부를 해요. 아니 무슨 전쟁을
공부한 거 가지고 하느냐고 하겠지만 이건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당시 무신들이 병법 공부를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병법을 공부하려면 다 책으로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런 책을 읽을 정도의 학식이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는 무신이 안 된 겁니다. 가장 좋은 거는 말도 잘 타고 활도 잘 쏘고 이런 사람이 학식도 뛰어나서 병법도 공부하고 이런 게 가장 좋지만 그런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그런 학식이 있으면 문신이 되지 무신이 되려고 안 했다는 거예요. 문무를 겸해야 된다고 했을 때 문신이 무를 겸하는 경우는 있어도 무신이 문을 겸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군대를 누가 지휘하는 게 더 유리했을까요? 문신 중에 병법을 공부한 사람과 말 잘 타고 활 잘 쏘는데 병법을 모르는 사람과 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고려는 문신 중에 병법을 공부한 사람을 택한 거예요. 뭐가 없냐면 고려에 무과가 없습니다. 좀 놀라운 사실인데요. 조선시대 들어가면 과거에 문과도 있고 무과도 있어서 무신이 될 사람들도 최소한 글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병법을 공부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순신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고려에는 무과가 없습니다. 무과가 왜 없냐면 아마 그걸 개설해도 그거 볼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 정도 되는 사람은 다 문신 되려고 하지 무신 되려고 안 했을 테니까요. 이 문무의 차이에 대해서는 언젠가 무신정변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상황이 있어요. 뭐냐면 전쟁을 계속하다 보면 아무래도 실제 전쟁터에서 군사들과 함께 활 쏘고 칼 쓰고 했던 군인들, 무신들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죠. 거란과 고려가 전쟁을 26년 동안 하거든요. 큰 전쟁은 3번이지만 그 사이에도 작은 전투가 여러 번 있었어요. 이때마다 공을 세운 사람들이 실제 무신들 가운데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에 대한 대우를 좀 더 잘해달라고 당연히 요구할 수 있죠. 그래서 고려에서 거란과 2차 전쟁이 끝나고 3차 전쟁이 시작되는 그 8년 사이에 일종의 무신난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김훈과 최질의 난이라고 하는 건데 김훈, 최질은 다 전쟁 중에 공을 세운 무신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요구한 건 뭐냐면 무신도 문신관직을 갖게 해달라라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잠깐 뒤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민첨이 3차 전쟁에서 이런 공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는 순조롭게 관직이 올라갑니다. 귀주대첩으로부터 2달 뒤에 1019년 3월 달에 응양군 상장군 주국이라고 하는 관직에 임명되는데 이 응양군 상장군이 2군 6위 가운데 하나가 응양군이거든요. 이 응양군의 정삼품 상장군이 되었다는 거예요. 상장군이 고려의 무신 가운데 최고직입니다. 정삼품 상장군 가운데에서도 응양군 상장군이 가장 서열이 높아요. 그러니까 고려에서 응양군 상장군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무신관직 가운데서는 가장 높이 올라갔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국이라고 한 건 이건 뭐냐면요. 이거는 평소에는 잘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 고려에 훈이라는 게 있습니다. 훈. 이거는 그냥 공을 세운 사람한테 그 공에 대한 대가로 주는 거예요. 2등급이 있는데 상주국과 주국이 있습니다. 이 주국을 줬다고 하는 거는 강민첨에게 내가 거란과 3차 전쟁을 할 때 공을 많이 세웠다 하는 걸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공을 세웠을 때 관직을 높여주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관직을 여러 등급을 막 띄워버리면은 이 관리들 사이에서 역전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이거는 누구도 바라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관직은 올려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올려주지만 그건 한계가 있고, 그것 말고 훈이라는 걸 더 줘가지고 관직을 더 올려주지 못하지만 이만큼 공이 남았다. 뭐 이런 계산을 한 게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그해 연말에 우산기 상시라고 하는 중서문화성 낭사의 정삼품 간관, 이거는 고려 사람들, 고려의 문신들이 다 오르고 싶어하는 청요직이에요. 여기까지 올라가고 그해 연말에 공신책봉을 하는데 최사위, 강감찬, 유방, 최충순, 강민첨 5사람만 특별히 떼내서 따로따로 공신을 책봉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민첨의 이 공이, 이 3차 전쟁 때 강민첨의 공이 굉장히 특별했다 하는 걸 다 인정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때 추성칠이 익대 공신이라고 하는 공신호도 받고요. 다음에는 병부상서에 임명되는데 병부상서는 상서 6부 가운데 병부의 최고 책임자예요. 병부는 군 정권을 갖습니다. 크게 이 군대에 작용하는 그 권한이 2개예요. 군정권이라는 게 있고 굴영권이라는 게 있는데, 굴영권은 실제로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군정권은 그거 아니고 문신들도 많이 하는 건데 군인들의 인사, 무반 인사 뭐 이런 걸 담당하는 거예요. 병부상서가 주로 하는 것은 무신들에 대한 인사인데 이걸 담당하는 요직을 또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병부상서로 있을 때 좀 재밌는 일 한 가지가 있는데요. 뜻밖의 다른 곳에서 강민첨 이름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천안에, 지금 충청남도 천안시 여기 직산면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 가면 홍경원이라는 옛 절터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뭐 절의 흔적은 하나도 없고 그 절에 있었던 비석 하나가 남아 있어요. 이 비석의 이름이 참 어려운데요. 봉선, 홍경원, 비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봉선, 홍경원, 비갈이라고 하는 건데, 봉선이라고 하는 건 황제의 명을 받았다는 뜻이고요. 홍경원이 절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비갈이라고 하는 거는 좀 이건 이제 설명이 필요한데, 우리 비석 있잖아요. 이 비석 이름을 비라고도 하고 갈이라고도 합니다. 모양에 따라 달라요. 각진 비석은 이 윗부분이 이렇게 네모나게 각진 비석은 비라고 하고 그 위가 이렇게 둥그런 비석은 갈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이 갈이라는 걸 쓰지 않기 때문에 잊혀진 단어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비석은 사실은 위가 각졌어요. 그러니까 비예요, 갈이에요? 네, 비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갈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본래 이름은 봉선 홍경원 갈이에요. 그런데 봉선 홍경원 갈 그러면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래서 알아듣는 이름으로 고쳐서 비갈 이래놨는데, 그래도 역시 어려운 이름이죠. 여기에 현종이 직산에 절을 만들었어요. 이 절을 왜 만들었냐면 그 비석에 그런 말이 쭉 나와요. 여기 여행자가 많은데 도적이 들끓는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도적이 들끓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경찰서를 거기다 하나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생각한 게 거기다가 절을 하나 지어 놓는 거였어요. 절을 지어 놓고 이 절에서 숙박, 여행자들의 숙박을 여기서 하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님들이 그걸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적들이 이 절은 안 털을까요? 네, 안 턴다고 생각한 거죠. 이 절에 군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시 얘기해서 승병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절이 들어가면 이게 그 지역이 관리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현종이 직접 한 말인데 이건 좀 재밌는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 누구죠? 저쪽
사천까지 유배를 가서 거기서 죽은 안종욱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께서 나그네를 쉬게 하려는 뜻을 가지고 계셨다. 이게 1020년 그 무렵인데 이때 한참 현종이 자기 아버지 이 추모 사업을 일으키고 있을 때잖아요. 이것도 아버지 추모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보다 절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아버지의 뜻을 살리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절을 만들고 여행자들을 안전하게 숙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비석을 세워놓고 그랬는데 그 비석 보면은 참 재밌게 생겼어요. 한번 이 그림 보시죠. 아래 귀부가 있어요. 이 비석을 받치고 있는 귀부가 있는데 이 귀부에 요게 거북이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용입니다. 용이라고요? 뭐 용은 이렇게 생기면 안 되나요? 거북이처럼 생긴 용이에요. 이 용의 머리가 앞을 보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획 돌아서 있잖아요. 이건 정말 그 뭔가 좀 감각 있는 뭔가 좀 그 예술적인 그 수준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걸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강민첨이 왜 관계가 되느냐면 강민첨이 이 홍경원을 짓는 책임자로 이름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비석에 강민첨 이름이 나와요. 자, 홍경원에서 조금 더 나가 볼까요? 조선시대 들어와 가지고 성종실록에 홍경원이 또 등장합니다. 이때는 절의 역할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시대 들어가서 절이 여행자의 어떤 숙박을 돕는다 이런 건 생각을 못하니까 이때는 아마 그냥 원이 됐을 겁니다. 원은 여관 같은 거예요. 숙박시설이 됐을 텐데 숙박시설로 남아있는 홍경원에서 정말 뜻하지도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은 말할 수 있다. 자, 성종실록 한번 볼까요? 성종 18년 1월 5일 날 왕이 경연에 나갔다. 그런데 그때 정원, 성의증이라는 사람이 왕한테 이런 말을 해요. 양린, 천민을 가리지 않고 여자들이 직산 홍경원 등지 원후에 돌아다니며 우거하다가 빌부터 살다가 지나는 사람들에게 공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며 사는데 세상에서 이 여자들을 유녀, 노는 여자라고 부릅니다. 무슨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이게 그렇게 전락을 한 거예요. 마땅히 엄금해야 합니다. 경연에서 임금과 신하가 이런 대화를 한다는 게 좀 재밌지 않으세요? 이런 그냥 신하가 임금한테 경연은 원래 공부하는 자리인데 그런 거 하지 않고 이렇게 세상 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 본래부터 내가 이런 거를 바로잡으려고 했는데 아직 미처 하지 못했다. 사헌부와 형조에 알리도록 해라. 홍경원이 난데없이 절도 아니고 여행자를 위한 숙박업소로 되었다가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유녀들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곳으로 전락을 했다는 이런 얘기가 있네요. 자, 그런데 이 홍경원 처음 만들 때는 이런 의도로 만든 게 아닙니다. 정말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나그네를 쉬게 하자고 하는 어떤 그런 뜻이 있었던 거예요. 강민첨은 자기가 만든 그 홍경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홍자가 불굴 홍자입니까? 클 홍자. 홍익인간 할 때 홍자. 갑자기 불굴 홍자. 왜요? 그렇게 음란한 행위를 하던 곳이었다. 빨간 집이 생각이 나. 홍등가의 그 홍. 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021년 11월 12일에 지중추원사 병부상서 강민첨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강민첨의 공로를 기억을 해요. 그로부터 4년 뒤에 교서를 내려서 왕이 내리는 글을 교서라고 하죠. 강민첨과 하공진의 공로가 뚜렷한데도
공로를 표창한 것이 넉넉하질 못했다. 살아있을 때 이 표창을 아직 다 충분히 못했다는 거예요. 각각 그 아들들에게 가관, 관직을 더해주도록 하라 라고 했고, 그래서 실제로 이 강민첨의 아들 강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녹봉과 관직을 올려줬다고 하는 기록도 나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난 지 25년 뒤에 문종이 제서를 내려서 아까 얘기했던 바로 그것, 공신각의 모습을 그려라, 벽상공신으로 올려준다는 거죠. 자, 이래서 이제 강민첨 이야기가 끝나는데, 이 강민첨은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 한 가지가 있어요. 강민첨의 특별한 한 가지, 뭐냐면 초상화가 남아 있습니다. 자, 지금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이 초상화가 소장이 돼 있습니다. 강민첨 초상이라고 되어 있고, 자, 어떠세요? 강민첨 얼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초상화는 그 당시 직접 그린 건 아니에요. 언제 그린 거냐면 1788년 조선 정조 때 진주 병사로 나가 있던 이연필이라는 사람이 화공 박춘빈에게 시켜서 그린 그림인데, 그냥 상상해서 그린 게 아니라 원본이 있었고 이 원본을 옮겨 그린 그림입니다. 원본은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원본이라고 하는 것도 아마 수백 년이 지난 다음이기 때문에 고려시대 강민첨이 살아있을 때 그린 그게 그대로 남아있지는 않았을 거고, 계속 다시 그리고 하면서 이때까지 이어져 내려온 그림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원본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것을 정조 때 다시 그린 것이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그려졌지만 고려시대 초상화가 아주 희귀한 상황에서, 정말 고려시대 초상화 지금 10손가락에 꼽아요, 남아있는 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고려시대 사람들의 복식, 어떤 옷을 입었고 또 어떤 모자를 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지금 고려 거란전쟁 같은 드라마에서 고려 관리들의 이 옷을 일정하게 입히고 있잖아요. 그 근거가 이 초상화예요. 이 초상화 보면 이게 고려시대 관리들의 공복이다, 근무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때 그런 거 외우는데요. 고려 광종의 업적 막 외우면서 공복제정 이거 나오잖아요. 고려 광종 때 처음으로 관리들의 공복을 제정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사복 입고 출근을 한 거예요. 아무거나 입고 그냥 출근을 해서 서로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야, 그거 아니지 해가지고 광종이 등급에 따라서 옷 색깔을 달리하는 공복을 딱 제정을 해요. 그런데 광종이 이 공복을 제정할 때 그냥 자기 혼자 생각으로 어느 등급까지는 무슨 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중국의 공복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거든요. 자, 이걸 중국의 5대 왕조 가운데 하나인 후주라고 하는 왕조의 공복 제도를 받아들여서 고려 공복이 만들어지고 강민첨이 입고 있는 옷이 바로 그걸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옷은 이런 옷을 입었고 머리에는 저 관을 씁니다. 저 관을 복두라고 해요. 복두. 자, 복두는 이렇게 각이 지고 위가 평평한 모자예요. 이게 중국에서 후주에서 시작이 된 거고, 이것이 아마 광종 때 들어와서 강민첨이 이렇게 쓰게 된 걸로 보입니다. 잠자리 날개 같은 게 옆으로 있잖아요. 이걸 각이라고 하는데요. 이 각이 굉장히 넓죠. 실제로 고려 초에는 거의 어깨 넓이까지 이게 나간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점점 짧아집니다. 하지만 고려 초는 당연히 어깨 넓이까지 이 각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좀 드라마를 보면서 이상한 거는 이게 반듯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꺾인 사람도 있잖아요. 이건 뭘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려시대의 이 초상을 보면 이게
꺾이지 않고 다 반드시 나가거든요. 좁고 길게, 어깨 넓이까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손에 뭐 하나 들고 있죠. 이건 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왜 홀이냐고 묻지 마시고 저게 홀이구나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홀인데 이거는 대개 상아로 만들거나 대나무로 만들어요. 신하들이 그 임금 앞에 모일 때는 전부 저걸 하나씩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게 없으면은 손을 어디다 둬야 될지 좀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팔짱 끼면 왕 앞에서 그러면 혼날 거고, 이렇게 이것도 안 될 거고, 이렇게 다소곳이 이렇게 모으고만 있자니 너무 좀 비굴해 보이고, 그렇잖아요? 이거 하나씩 들고 있으면 뭔가 좀 이렇게 딱 정리가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홀이 원래 시작은 뭐냐면, 신하가 왕한테 또는 중국에서는 황제한테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메모를 하는 기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다가 이렇게 요점을 썼겠죠. 해가지고 이렇게 봐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역할로 처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런 역할은 없이 그냥 좀 뭔가 정돈된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손에 든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가수들도 자기 손등에다가 가사를 써요. 저 전에 한번 그거 실제로 봤습니다. 현철 씨가 노래 부르는데 이 손등에 글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철 씨 노래 부르면서 가끔 이렇게 했잖아요. 홀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자, 이것이 이제 강민첨의 초상화가 고려시대 관리들을 우리가 재현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그림입니다. 이건 말고도 강민첨 초상은 몇 점이 더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것이 가장 오래된 그림, 원래의 모습, 그래서 보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자, 강민첨 이야기를 이제 쭉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김훈과 최질의 난, 이런 게 있어요. 2차 전쟁과 3차 전쟁 사이에 한번 있었던 사건인데, 김훈과 최질은 고려사의 거란과 전쟁 장면에서 한 번씩 나옵니다. 김훈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강조가 통주에서 패배했을 때, 2차 전쟁 때죠. 거란군이 통주에서 강조의 군대를 격파하고 승세를 타고 수십 리를 추격해 오면서 고려군 3만여 명의 목을 베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때 거란군이 막 추격을 해올 때 장군 김훈, 김계부, 이원, 신영한이 완항령이라고 하는 고개의 군사를 매복해 두었다가 모두 칼을 손에 쥐고 돌격해서 그들을 쳐부쉈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이때 장군 김훈이 등장해요. 이 완항령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전투 상황을 보면 통주에서 곽주 쪽으로 넘어가는 그 길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사이에 있는 고개가 아닌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기에서 거란군을 막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때 김훈이 등장해요. 최질도 같은 해에 등장합니다. 강조가 통주에서 패배를 했을 때 거란이 통주에서 항복한 노전이라는 사람과 자기들 관리 마수라는 사람을 통주에 보내서 항복할 것을 권유했다. 사실은 협박을 한 거예요. 항복하면 살려주고 싸우면 다 죽인다 뭐 이랬을 텐데, 그러니까 성한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했다. 이때 중랑장 최질과 홍숙이 소매를 걷고 일어나 우리는 절대로 항복하지 않는다. 소매를 이렇게 걷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전과 마수를 잡았다. 그리고 방어사 이원구, 부사 최탁 이런 사람들과 함께 성문을 닫고 굳게 지키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최질은 이때 통주성을 지킨 사람이에요.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죠. 전부 거란과의 전쟁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으로서는, 장수로서는 아주 용감한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이
2차 전쟁 끝나고 논공행상에서 아마 불만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14년 11월 1일 날 상장군 김훈과 최질이 1010년에 김훈의 계급은 장군이었고 최질의 계급은 중랑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전부 상장군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4년 사이에 상장군으로 승진은 한 건 맞는데 이걸로 만족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위의 군대, 2군 6위의 군대, 이건 서울에 주둔하고 있는 경군, 중앙군인데 이 군대를 거느리고 난을 일으켜서 중추원사 장현우와 황보유의를 유배 보냈다라고 하는, 그래서 김훈 최질의 난의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경술의 병란, 이건 뭐냐면 1010년 거란의 침략이죠. 이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군사수를 늘렸기 때문에 관리들의 녹봉이 부족해졌다. 군인이 늘어나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그 녹봉을 줘야 되잖아요. 뭔가를 줘야 되죠. 그래서 관리들에게 줄 녹봉이 부족해졌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 황보유의라고 하는 사람이 건의해서 경군의 영업전을 거두어서 녹봉에 충당하니 무신들이 전부 불공평하다고 여겼다. 자기들이 갖고 있던 토지를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만을 갖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반란을 일으키게 된 건데, 더욱이 최질은 변경에서의 공으로 누차 무관직에 제수되었지만 문관직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김훈과 최질 등등 무신들이 땅을 빼앗긴 일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분노를 격발시켜서 이모군란 때 군인들이 막 들고 일어난 그런 분위기가 이때 있는 거죠. 여러 위의 군인들을 꿰어서 북을 치면서 궁궐로 난입을 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담당하는 그 관리가 중추원사 장현우라는 사람과 황보유의였는데, 이 사람들을 묶고 매질을 해서 거의 죽게 만들고 궁궐 안으로 들어가서 임금 면전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황보유의 등이 우리 토지를 빼앗은 것은 자기들 이익을 도모한 것이 분명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한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발을 깎아서 신발에 끼워 맞춘다면 사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갑자기 좀 뭔가 솔깃한 말이 나오네요. 아니, 신발에 내 발이 안 맞으면 신발을 큰 걸 주셔야지 내 발을 깎으면 되겠어요? 이 와중에 이런 멘트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니 참 놀랍죠? 그래서 여러 군인들이 분노와 원망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니 저 나라의 존벌레들을 제거해서 여러 사람들의 이 억울한 심정을 풀어주십시오라고 왕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소연이라기보다는 협박이에요. 군인들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막 관리들을 때리고 막 거의 죽게 만든 다음에 왕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거니까 협박이죠. 왕은 여러 사람들의 뜻을 거스르기가 조심스러웠으므로 겁이 난 거죠. 일단 그들의 청을 따라 두 사람을 제명하고 유배 보냈다. 이래서 이제 1차 아주 초보적인 무신난이 성공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훈과 최질이 권력을 잡아요. 권력을 잡은 다음에 뭘 하느냐? 무신들이 문신을 겸하게 해주세요. 우리도 문신들이 하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관직에 오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해서 왕이 허락을 했다. 이래서 잠시 동안 무신 세상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상장군 김훈, 최질 등이 난을 일으켰다. 무신들이 정권을 장악했는데, 자, 이걸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 눈에는 이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사납고 흉악한 무리들이 문관직을 겸직했다. 이 문관들이, 문신들이 볼 때는 저 무신들은 사납고 흉악한 무리인 거예요. 막
막 북을 치면서 궁궐로 난입하고 왕을 협박하고 문신들을 막 그 묶어서 매질하고 죽을 지경으로 때리고 이러니까 사납고 흉악한 무리로 보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양두구미한 자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양두구육은 들어봤어도 양두구미는 처음 들어보시죠? 양의 머리, 개의 꼬리. 앞에서 보면 양인데 뒤에서 보면 개인, 이런 사람으로 비유를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관직에 포열하고 있어서 정치가 중구난방으로 되니 조정의 기간이 문란해졌다. 그래서 이제 왕가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보고 한탄을 한 거예요. 왕가도가 저기 화주, 저쪽 그 함경도 쪽에 화주 방어사로 있다가 임기를 마치고 개경에 돌아와 자택에 있었는데 이 돌아가는 세태를 보고 분격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김맹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상께서는 어찌 한 고조의 운몽지유를 본받지 않으시는가? 운몽지유, 구름은 꿈몽, 놀유. 아, 구름 속에서 꿈같이 논다 뭐 이런 뜻인가요? 그게 아니고 운몽지유는 옛날 한나라, 중국 한나라 고조 때의 고사입니다. 한 고조 유방이 자기들 생각으로 천하를 통일했어요. 뭐 이제 그 항우를 몰아낸 거죠. 그 다음에 이 고조를 돕는 1등 공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신이라는 사람인데 이 한신을 이제 몰아내려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운몽은 뭐냐면 운몽현이라는 지명입니다. 한고조가 운몽현에 놀러 간다. 그래서 운몽지유가 된 거예요. 거길 간다고 하니까 한신이 거기를 이제 와요. 그 자리에서 한신을 체포한 일이 있는데 이 고사입니다. 이때 한신이 한 이야기가 있죠. 토사구팽. 사냥을 마치고 토끼를 잡으니까 그 개를 죽이는구나, 삶아 죽이는구나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운몽지유와 토사구팽은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자, 이제 전쟁이 끝나고 기문최질 같은 이런 그 장수들의 역할이 끝났으니 이제 팽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말을 왕가도가 이렇게 한 겁니다. 김맹이 그 뜻을 알아듣고 왕에게 은밀히 이야기를 하니 왕이 알아들었다. 자, 왕가도가 전에 서경에 서기로 있을 때 인심을 많이 얻었다는 걸 알고 왕가도를 서경관직으로 보낸 겁니다. 권서경유수 판관이라고 하는 이 앞에 권자는 임시로라는 뜻이에요. 서경유수의 판관으로 보내요. 그리고 먼저 가서 거기서 준비를 하고 있어라. 왕가도가 서경에 가서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뭘 준비를 하는 거냐면, 자,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현종이 서경의 행차에서 여러 신하들을 위해서 장락궁에서 잔치를 베풀어요. 이때 김훈, 최질 이 사람들이 다 따라서 간 거죠. 여기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김훈, 최질 등이 취한 틈을 타서 군대를 동원해 급습해서 김훈, 최질 등 이 초기 무신 정권의 실력자 19명을 제거했다. 왕가도가 준비한 게 뭐겠어요? 여기서 잔치를 벌여서 김훈, 최질 같은 사람들이 술에 취하면 이 사람들을 죽일 군대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김훈과 최질이 난을 일으킨 게 1014년 11월 1일인데 이것이 불과 몇 달 만에 1015년 3월 14일 날 끝이 납니다. 그래서 불과 넉 달 보름천하로 끝나게 되는데요. 이건 우연한 사건일 수도 있고 그 이전부터 잠복되어 있었던 군인들의 불만이 폭발한 걸 수도 있고 그리고 한참 뒤에 일어나는 고려 무신정변의 전초이기도 해요. 이 이야기는 무신정변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잠깐의 해프닝이 끝나요. 그리고 이제 계속 거란과의 전쟁 준비를 했고 3차 침략을 맞이해서 강감찬의 귀주대첩으로
거의 거란군을 전멸시키고 1년 뒤에 거란과 책봉 조공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100년의 평화를 갖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 100년의 평화를 오게 하는데 일조를 했던 정말 숟가락 하나 올렸던 사람이 바로 오늘 이야기한 강민첨이죠. 강민첨도 장군이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신이 군대를 지휘했다. 그것이 고려시대에는 일상적인 일이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이것은 무신정변 이야기할 때 좀 더 본격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거란 전쟁을 지금까지 계속 다뤄왔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질문 하나가 필요해요. 과연 그때 고려의 군대는 어떻게 돼 있었을까? 어떻게 구성됐고 중요한 거 몇 명이나 있었을까? 요 이야기 뒤에 따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익 주는 역사 이익주였습니다.